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드리는 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당황하셨습니까? 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원래는 출연자로 변신하는 코너인데 오늘은 제가 이 분야를 설명드리기에는 전문가라고 하기가 좀 그래서 진짜 전문가를 모시고 가상자산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뭐 이걸 저희가 시사적으로 풀 생각은 없고요. 이 코너에서는 진짜로 가상자산 저희가 잘 모르니까 나오는 용어들 도대체 이게 무슨 용어인지 헷갈리기도 하고요.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가상자산 전문 컨설팅 업체 원더프레임의 김동환 대표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동환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물어볼게요. 이런 질문 처음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의외로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인데요. 네. 크게 가상자산 거래가 두 가지 경로로 이루어집니다. 네. 우선 가장 많은 거는 빗썸이나 업비트 같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름 들어보셨을 만한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사고 팔 수가 있고요. 이제 가상자산과 함께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 네. 보통 이제 가상자산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어떤 데이터의 이 연쇄적인 어떤 말 그대로 블록이죠. 데이터 블록의 체인이니까 사슬이 이어진 걸 블록체인이라고 하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기록되는 것이 거래 내역이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개념인데 빗썸이나 업비트 같은 곳에서는 사실 이제 장부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래를 다 그 안에서 이제 빗썸이나 업비트가 장부에서 계산을 해주고 만약에 이 코인을 내가 거래소 바깥으로 갖고 나가겠다 할 때만 이제 블록체인에 기록을 하는 해주고. 방식이고요. 네. 이게 이제 한 가지 경로이고요. 네. 또 하나는 아예 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거래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통은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하고요. 네. 네, 그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래소라는 곳에 가서 우리가 주식 거래하듯이 네. 거래하는 방법이 있고 네. 거래소가 아니더라도 아까 네. 말씀하신 블록체인이란 개념이 조금 어렵긴 한데 블록체인이라는 어떤 환경 내에서 네.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도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렇죠.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장부를 사용하느냐, 음. 아니면 빗썸 업비트라는 장부를 사용하느냐, 그 두 가지로 이해하면 된다는 차이가 말씀이시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코인 지갑도 만들고 뭐 이런 절차 일종의 계좌는 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전자지갑은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이죠. 전자지갑을 만들고 거래소에 가서 블록체인을 사용하려면.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건 김남국 의원 소유로 추정되는 이른바 코인 지갑이라는 것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본인은 단 한 번도 이 지갑을 공개한 적이 없는데 네. 어떻게 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지갑이라는 게 특정됐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 김남국 의원이 이제 논란이니까 처음에 이제 해명문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그 안에 김남국 의원의 이제 개인 지갑, 거래소 지갑 말고 개인 전자지갑에 생성일이 써 있었습니다. 생성일. 예, 네. 지갑 브랜드와 이제 생성일이 써 있었는데 이게 이제 워낙 논란이 되다 보니까 가상화폐 이제 커뮤니티에서 이 건에 관심 있는 분들이 그 지갑에 그 날짜에 생성된 지갑을 다 뒤진 거예요. 그건 이미 다 공개돼 있습니까? 그건 누구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찾고자 한다면. 네. 그래서 이제 김남국 의원이 이제 위믹스라는 코인으로 굉장히 좀 많이 사가지고 알려져 있잖아요. 비슷한 그 또 해명문에도 그런 거래 내역이 있기 때문에 같은 패턴을 가진 이제 지갑을 추려낸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저도 찾았지만 네. 저 혼자 했다기보다는 저에 앞서서 이제 어떤 가상화폐 커뮤니티에서 먼저 이런 것들이 찾아져서 돌고 있었던 그런 그 상황. 지갑의 생성일을 보고 네. 그날 생성된 모든 지갑을 다 본 뒤져서, 다음에 네. 거래했던 것들과 비교해 보니까 그렇죠. 특정한 어떤 지갑이 나오더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게 김남국 의원의 지갑이 아닐 확률은 없습니까? 김남국 의원이 이제 해명문에 보면 네. 그 지갑이 이제 클립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지갑인데요. 네. 이건 이제 실명 인증이 되는 개인 지갑이거든요. 네. 이게 또 이제 전자지갑이 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어떤 기업에서 만든 서비스용 개인 지갑의 경우에는 보통 실명 인증이 다 됩니다. 그래서 김남국 의원 본인이 나는 실명 인증이 되는
아주 깨끗한 지갑들만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 날짜에 해당한 그 지갑 자체에는 김남국 의원의 지갑이 맞을 것 같고요. 이거는 다른 어떤 이제 언론에서도 제가 질문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김남국 의원이 본인의 핸드폰으로 그 지갑을 개설해서 이 핸드폰 자체를 다른 사람한테 맡겼다라고 하면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닐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그걸 공개했을 때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 네.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내서 지갑을 특정할 수 있다는 걸 본인도 알았을 것 같은데 네. 혹시 뭔가를 지우고 냈어야 되는데 잘못해서 실수해서 뭐 정보를 많이 알려준 셈인가요? 아니면 그걸 생각 못하고 거래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했다고 봐야 되나요? 처음에 이제 공개를 하라고 했을 때부터 사실 지갑 주소를 공개하면 간단하거든요. 네네. 누구나 볼 수 있고 궁금하면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지갑 주소를 공개해라라는 이제 요구가 있었는데 지갑 주소를 공개를 해서 예전에 해킹을 당한 적이 있다라는 해명을 하면서 지갑 주소는 이제 숨겼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공개되지 않았으면 하고 이제 지우고 공개를 한 건데 미처 이제 그 부분으로 찾아낼 수 있다는 거는 생각을 못한 거죠. 일종의 약간 실수를 한 것 같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나요? 네. 그 지갑 다 들여다 보신 거죠? 어떤 흔적들이 남아 있었어요? 일단은 거래 코인 종류를 한 40종류 정도 네. 거래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주로 탈중앙화 금융을 이제 사용을 했고요. 탈중앙화 금융이라면 아까 얘기했던 거래소 말고 네. 거래소 바깥에서 거래를 그렇죠.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LP 투자를 한 내역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좀 특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마디로 얘기하자고 하면 그냥 일반 코인 투자자들보다는 훨씬 좀 많이 투자를 해봤고 네. 그리고 어려운 투자를 좀 많이 했던 그런 내역이 있었습니다. 많이 투자했고 전문적으로 투자했다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국회에 이런 전문가들 각 기능별, 직능별 전문가들이 나가 있는 게 업계에서도 또 도움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너무 좋죠. 근데 모르고 있었지만 네. 사실 이렇게 열심히 투자를 하시고 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걸 모르고 있었지만 어쨌든 이런 분들이 저희 마음을 또 더 잘 이해할 거기 때문에 저희는 좋죠. 다만 저도 사실은 그래서 이 논란이 불거졌을 때는 네. 언론들이 좀 과도하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 우연히 찾다가 보니까 이상한 거래 내역을 하나 찾아가지고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조금 뒤에 저희가 한 번 더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고 네, 아까 지갑을 들여다봤더니 탈중앙화 금융 네, 그다음에 40종류의 코인을 판 내역 뭐 그런 것들을 판 내역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거래 네, 그다음에 LP 투자를 한 내역 등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른바 언론에서 등장하는 디파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탈중앙화.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소 말고 거래소 밖에서 거래하는 것들을 디파이라고 한다는 거죠. 네, 디센트럴라이즈드 파이낸스 줄여서 이제 디파이라고 부르고요. 통상 이제 업비트나 빗썸 같은 것들은 이제 법인이 있잖아요. 네. 운영하는 법인이 있고 기업이 만든 거래소이고 이런 걸 중앙화 거래소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런 곳들은 투자자들이 이제 코인 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 기업에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요. 그리고 이제 거래액의 일부분을 수수료로 가져가는 것이죠. 디파이는 이런 뚜렷한 중개자가 없고 어떤 특정 프로그램과 거래 참여자들만으로 거의 이제 P2P 방식으로 코인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이제 설계가 된 개인 간에 서로 주고받는 그렇죠. P2P라는 건. P2P 이제 그렇죠. 이제 그런 느낌인데 다만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사실 이제 어떤 거래를 진행할 때 매수 매도가 딱 맞아 떨어지지 않을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마켓 메이커 같은 이런 시장 조성자들이 어떤 이 호가창에 어떤 빈틈이 없게끔 스프레드를 채워주는 역할들을 하는데 이 디파이에서는 이런 역할을 또 하는 사람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동성 공급자라고 그걸 아까 말씀하신 LP라고 네. 부르는 거죠. 네네. 사실은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용어들을 빼고 네. 디파이 거래소가 있어서 편하게 거래할 수 있는데 디파이라는 거래 방식을 이용하는 거는 네. 일반적으로는 흔히 말하는
그 좀 유명한 코인들 말고 저희가 뭐 잡코인이라고들 표현하시더군요. 네. 그러니까 뭐 듣보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네. 거래가 어려워서 밖으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 디파이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디파이를 하게 되면요. 중앙화거래소를 이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거기는 기업이 운영하는 거고 지금 각 국가의 법제들을 보면 다 실명화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디파이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면 얼마 입금을 했고 누구의 계좌에 코인이 몇 개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디파이를 이제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모든 코인이 대략 지금 10만 종 정도가 있다라고들 하는데요. 네. 굉장히 많은데 업비트 같은 경우는 한 200종 좀 넘는 코인들이 있거든요. 한국에서 제일 큰 거래소인데 그러니까 코인이 다 거래소에 상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없는 코인들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또 디파이를 사용합니다. 상장되지 않은 코인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디파이를 사용해야 되고 네, 앞서 말씀하신 거는 이런 기록이 별로 남지를 원하지 않으면 그렇죠. 또 디파이를 이용한다. 근데 보통 블록체인에 다 남는다라고 하잖아요. 가상자산은. 블록체인에 남는데요. 블록체인에 남는 것은 가령 이제 제 이름이 김동환인데 네. 김동환이란 이름이 남는 것이 아니라 김동환이 가지고 있는 지갑 주소가 이제 알파벳과 숫자로 이루어진 복잡한 그 지갑 이름이 있거든요. 네. 그 지갑 이름을 아무리 뜯어봐도 그게 김동환의 지갑인 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익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기록이 남기 때문에 사실 이제 완벽히 뭔가 불법 자금이라고 이런 걸 이제 추적하려고 했을 때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굉장히 막 맞춰봐야 되고 하는 시간이 그렇죠. 오래 걸리는 네. 거고 네. 거래소를 통하게 되면 누가 어떤 거래를 바로 했는지 알수 한꺼번에 있죠. 바로 알 네.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디파이를 하기도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면 아까 김남국 의원이 거래한 것들을 들여다보니까 LP 투자를 한 것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LP 앞서 잠깐 뭐 유동성 공급자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간단히 얘기하면요. 네, 제가 A 코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B 코인이 사고 싶어요.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저랑 같은 이제 저의 이걸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거래가 가능한데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일종의 물물 교환이네요. 그래서 A 코인도 많이 가지고 있고 B 코인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걸 한 양동이에 담아 놓습니다. 그러면 그 양동이에 와서 누구나 자기가 A 코인 갖고 있으면 놓고 B 코인을 이제 교환 비율대로 가져갈 수 있겠죠. 이 역할을 하는 것이 LP입니다. 교환 비율이 정해져 있군요. 그러니까 가치에 따라서 일정의 교환 비율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LP를 만드는 사람이 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특별한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교환 비율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실 증권 시장에서 LP라고 하면 이렇게 A, B, C 여러 개를 한 바구니에 담는 게 아니라 같은 회사의 주식을 파는 사람의 호가 또는 사는 사람의 호가를 중간에서 이렇게 제시해 주면서 그렇죠. 거래를 좀 잘 일으켜 시켜주는 사람을 LP라고 하는데 네. 약간 여기는 개념이 좀 다르네요. 그런데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고요. 중앙화 거래소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그 주식에서 얘기하는 보통 이제 LP 혹은 네. 뭐 마켓 메이커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LP 투자는 왜 하는 거고 그리고 LP 투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첫 번째로 아무나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여기에 이제 좀 손실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아무나 하지는 못합니다. 이해를 좀 특히 이제 아까 두 가지 코인으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네. 이게 한 바구니에 들어가는 코인이 뭐 여러 개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가치가 정해져 있는 코인이 있어요. 어느 정도 굉장히 변동성이 적은 네. 그 두 가지를 스테이블 코인 두 가지를 바구니에 넣을 때는 이거는 굉장히 어렵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는 투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제가 아는 스테이블 코인은 뭐 달러의 가치에 연동을 시킨다든지 네. 그래서 보통 가상자산이라 그러면 비트코인의 가치가 얼마야 그러면 사실은 계산이 안 돼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뭐 달러하고 뭐 1코인이 뭐 달러 1달러 이렇게 고정시켜 놓은 걸 보통 스테이블 그렇죠. 코인이라고 하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테이블 코인은 교환이 가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좀 네. 쉬운 거고. 네. 네. 왜냐하면 LP 투자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이 코인의 가격 범위가 넘어가게 되면 네. 손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고요. LP 투자를 하는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제 LP 투자는 유동성 공급이기 때문에 이 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거래소의 핵심은 역시 유동성이잖아요. 그래서 LP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서로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거버넌스 토큰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덤으로 다른 토큰을 주기도 하고 LP 투자자들에게 네네. 예,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사실 이제 인센티브들을 감안해서 LP 투자를 들어가는 것이죠. 단순히 가상자산의 시세만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중간에 적극적으로 거래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뭐 수수료를 챙긴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그걸 하면 아까 말씀하신 무슨 다른 코인을 조금 지급한다거나 네. 이런 걸 벌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앞서 이제 스테이블 그 LP 투자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셨고 첫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 간의 LP 투자.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게 있죠? 얘기하시다가 제가 딴 LP 얘기를 투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가상자산이라고 하면 변동성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그냥 이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코인이니까 이런 변동성이 큰 코인 하나랑 스테이블 코인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게 사실은 이제 좀 손실이 날 가능성이 큰 그런 LP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 다른 게 섞여 있으면 그렇죠. 네. 그럼 김남국 의원은 어떤 거예요? 김남국 의원은 스테이블 코인 두 종류인데 그래도 조금 안전한 걸 했네요. 그냥 그러니까 가장 대중적이고 많이 사용되는 USDT라는 스테이블 코인은 하나가 들어갔고 또 하나는 이제 KP 이제 네. 클레이페이 토큰이라고 하는 이것도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근데 네.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종류여서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변동성이 좀 심하죠. 그래서 봤을 때 이제 핵심은 뭐였냐면요. 이 제가 지금 얘기했던 KP 토큰 클레이페이 토큰. 네. 네네. 클레이페이 토큰이 사실 만들어진 지 한 달이 안 된 시점에 김남국 의원이 LP 투자를 하면서 30억 정도를 이제 LP 투자를 들어갔거든요. 앞서 이제 가상자산 투자한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점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다가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는 게 그걸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럼 그거 조금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거꾸로 여쭤볼게요. 네. 기자님 같은 경우는 이 코인이 전혀 유명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LP 투자는 말 그대로 이제 유동성 투자이기 때문에 절반은 그 코인을 사야 돼요. 절반은 이제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쓰지만 그러면 그 30억 투자를 하실 수 있겠어요? 쉽게 결정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뭐 네. 스테이블이라고는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이제 유명하지 않은 하기가 조금 불안하겠죠. 그렇죠. 유명하지 않은 코인이니까 더 그런데 네. 김 의원 같은 경우는 한 달이 안 됐을 때 30억 원어치가 들어갔고 이때 매입한 이제 클레이페이 토큰이 전체 유통량의 한 9.5% 정도를 한 번에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전체 유통량의 한 40% 정도를 본인 지갑에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발견하고 저도 이제 같은 코인 업계에 있는 이제 지인들에게 한 서너 명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거 수상하다라고 해서 사실 이제 며칠 전에 언론에 인터뷰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러니까 내부자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과감하게 들어갔다. 1번. 네, 1번. 두 번째는 이렇게 많은 유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세 조정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있나요? 시세 조정을 했을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지인에게 아마 얘기를 듣고 들어간 것 같아요. 이거 잘 될 것 같습니다라는 추천을 받고 30억을 넣었는데 그렇게 들어가서 이제 지인 사기를 당했을 가능성이 하나는 있고 두 번째는 같이 이 코인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좌를 쭉 들여다 보시니까 문제는 이제 언론들에서 뭐 30억을 넣었다, 뭐 80억이 됐다. 이거는 그 코인의 시세가 최정점을 찍었을 때로 계산한 그렇죠. 걸로 네.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현금화해서 밖으로 빼냈거나 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보였는지 실제 수익은 뭐 났을 걸로 보십니까? 일단 저는 지갑이 지금 4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중에 개인 지갑 하나를 본 것이라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어쨌든 얼마를 벌었던 간에 30억 투자를 들어간 것은 좀 이상하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본인이 해명을 할 때 네. 지금 본인의 재산이 이제 21억 정도고 코인이 9억 1천만 원 정도라고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코인 이 보도에서 이제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던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9억 정도 이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출금을 9억 정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뭐 추가로 이제 해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에어드롭이라는 얘기도 좀 나왔었는데 네. 이게 클레이 스왑
따른 거래다 뭐 이렇게 설명하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까 이제 얘기를 했던 게 그 디파이를 왜 쓰느냐라고 네. 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어떤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그 코인을 이제 그 코인의 사용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덤으로 그 코인 사용자들을 이렇게 마케팅의 일환으로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이게 시간이 없네요. 시간이. 더 많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전문 컨설팅 원더프레임의 김동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뉴스 한 방에 정리해드립니다. 주말에 만나는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